예, 안철수 대표가 통합 문제와 대표직을 걸고 전당원 투표를 하자고 전격 제안하면서 국민의당 내분이 새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호남 중진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양측의 결별은 시점과 방식만 남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임종석 비서실장의 중동 방문 논란과 관련해 이전 정부 때 서운해진 관계를 복원하려는 것이라고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이 시간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한국당 의원 두 분 모시고 정치권 이슈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자, 아무래도 국민의당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전에 이제 안철수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전당원 투표를 제안을 했습니다. 대표직을 걸고 이 제안한 건데 일단 이렇게까지 한 배경이 일단 궁금한데 안철수 대표가 오전에 했던 기자회견 내용부터 좀 들어보고 간단히 저희도 요약분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저는 결연한 각오로 국민의당 당대표 직위와 권한을 모두 걸고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한 전 당원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통합에 대한 찬반으로 당대표에 대한 제 신임을 묻겠습니다. 통합에 대한 당원 여러분의 찬성 의사가 확인되면 저는 단호하고 신속하게 통합 절차를 밟아 나가겠습니다. 만일 당원의 뜻이 통합 반대로 확인될 경우 그 또한 천근의 무게로 받아들여 당대표직을 사퇴함은 물론 그 어떤 것이라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당이 미래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서서 여전히 자신의 정치 이득에 매달리려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의 거취를 분명히 해야 할 겁니다. 예, 김 의원님, 이 당심으로 통합 반대 여론을 잠재우겠다. 그것 말고는 해석이 안 되는데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세요? 어쨌든 이게 본인의 방향을 분명히 사실은 바른정당하고 통합에 대해 맞춰왔는데 실제적으로 당내 중진과의 어떤 갈등은 예상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자면 시간을 끌어서 나중에 자기가 핀치에 몰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선제 공격을 통해서 자기의 결기를 어쨌든 그 찬성이 돼도 뭐 말하자면 어떤 당직을 버리고 말하자면 백의종군하겠다. 또 반대를 하면 어떤 결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내용적으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충분히 전당원 투표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 또 실제적으로 그 길로 분명히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임팩트를 가지기 하나의 계기가 되고 그다음 부분은 오늘도 지금 이제 2시부터 의총이 있지만은 본인이 참석하지 않는 이유는 실제적으로 분위기가 굉장히 기강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런 과정에 되면은 실제적으로 이제 당원들의 몫 말하자면 안철수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이 전체 여론을 당내 여론을 가지고 결국 전당원 투표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또 전당원 투표로 가면 사실 지금으로 봐서는 통과될 가능성이 저는 많아 보이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과연 이제 말하자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나가라. 이런 어떤 선전포고의 역할이 이번에 성격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당연히 이제 의총에서는 사실은 천정배, 정동연 뭐 이런 어떤 중진께서 실제적으로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자. 오히려 당신이 나가라, 내가 나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격론으로 가기 바로 일보 직전이 아닌가 그렇게 보이죠. 결국에는 어떻게 해석하면 결국에는 통합 반대파 의원들을 설득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당원들에게 이제 결국에는 호소를 하는 건데 방금 김 의원님 말씀대로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못해도 당원들의 어떤 의견, 여론조사 어떤 걸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통합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검사를 할까요? 사전 여론조사를 좀 해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공개 안 된 여론조사를 했을 가능성이 높기도 하고 또 그 전에 그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발표해서 언론에 보도된 조사들도 보면은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그 여론조사 결과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국민의당의 지역적 기반은 호남 기반이 상당히 강하지만은 결국은 그 창당할 때 안철수 대표를 보고 안철수 대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입당을 했기 때문에 전 당원의 분포로 보면은 안철수 대표 지지자들이 많은 거죠. 많고 또 여러 가지 상황상 김 의원님 말씀처럼 전당원 투표를 하면은 찬성이 높을 거다라는 승산이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는 거고 또 어쨌든 지금 당내 중진들의 호남파 의원들의 반발이 크기 때문에 이걸 돌파하려면은 승부수를 던져야 된다.
그리고 이게 내 잘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을 위해서 또는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라는 것 갖다가 이제 명분상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안 되면 난 그만둔다. 또 나중에 좀 오늘 이야기 안 했지만은 2차적으로 만약 통합이 되면 이선 후퇴하겠다라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될 경우에 불신임 받았으니까 그만둘 거고 되더라도 이건 내 이 통합을 내 정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지 않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되고 난 뒤에 성사되고 난 뒤에도 나는 이 당의 발전을 위해서 자리 비우겠다, 백의종군하겠다 이걸까지 생각을 한다는 걸 보면은 중대한 승부수를 던진 측면이 있죠. 지금 5총이 한창 진행이 될 텐데 이 호남 중진들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당원 투표 자체를 거부를 해야 된다, 거부 운동을 전개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 카드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마 이제 뭐 받아들이기는 힘들 것 같고요. 이제 이것은 이제 먼저 이제 그 안철수 대표가 먼저 이제 그런 룰에 대한 제안을 하신 거 아닙니까? 이런 방식으로 정리하자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 가지고는 결과적으로는 더욱더 이제 탈당할 수 있는 명분을 가지기도 참 어려운 부분이라서 그야말로 판을 깨야 되는 이제 그런 이제 난처한 지경에 사실은 호남 중진이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결과적으로 투표 결과가 나왔는데 통합으로 가기로 했는데 그걸 어떻게 거부할 것이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의 어떤 말하자면 이별에 대한 어떤 아름다운 이별은 없다고 하지만 어쨌든 어떤 방식이든 뭐 가장 치열하게 싸우면서 이별하든 어쨌든 깨끗이 개별적 탈당을 하든 또 독자적인 세력을 구성해서 분리하든 간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고 이미 그런 시그널은 하반기부터 계속 이렇게 축적돼 왔다고 보여지면 실제로 오히려 저는 안철수 대표가 이 시점을 하는 게 더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지금 정도 문제를 만들어내야만 내년 2월까지 수습이 되고 그래 다시 재창당을 하든 통합을 하든 실제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일정한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서로 기싸움하다가 내년 1, 2월 갔을 경우에 3, 4월 달에 지방선거 준비 안 된 상태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실제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결합은 지역구가 겹치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총선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덜합니다만 그래도 지방선거의 공천권에 대한 자기 부분이 있는데 비해서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은 지역구가 겹치지는 않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오히려 만약 결합이 된다면 실제적으로 이렇게 작은 이 싸움을 어떤 형태로든 결코 아름답지는 못할 겁니다만은 지나가야 될 강이다. 그렇게 안철수 대표가 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상대가 있죠. 유승민 의원은 오늘 이제 안철수 대표의 긴급 기자회견을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서 와라 손짓을 했을 수도 있는데요. 유승민 대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좀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들려주십시오. 대로 국민의당하고는 대화가 진행되어 왔고 여러 채널로 통해서 대화가 진행되어 왔고 자유한국당하고의 대화는 뭐 굉장히 어려웠고 또 지금 분위기상 사실상 우리 바른정당을 없애려고 그러는 게 자유한국당인데 그런 정당하고 무슨 진지한 대화를 한다는 게 어려웠죠. 오늘 국민의당한테 굉장히 중요한 날 같은데요. 그 내부가 어떻게 의견이 모이는지 보고 제가 기자회견과 의총 결과 지켜보고 또 그래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의총 결과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다. 그리고 안철수 대표와의 비공개 회동 여부엔 확인해 드릴 수 없다. 이런 얘기를 기자들에게 했습니다. 사실 바른정당 내부에서도 이 국민의당과 국민의당 통합 문제에 대해서 반대 여론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20명 교섭단체 인원 가운데서 9명이 자유한국당 가고 11명이 남아 있는데 그 11명 중에서도 마음은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을 통한 보수 통합을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붙잡아 두기 위해서라도 국민의당하고의 이 통합에 유승민 대표가 힘을 쏟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죠. 얼마 실제로 통합이 되었을 때 그러면 그 보수 통합파들이 그 통합에 같이 참여할는지 아니면 그 계기로 해서 개별적으로 또 자유한국당 쪽으로 갈는지 그거는 알 수는 없는데 유승민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잡아두기 위해서라도 저쪽으로 가는 명분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이런 통합 작업을 이제 추진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 유승민 대표와 안철수 대표의 공통점이 있다면은 안철수 대표는 공개적으로는 이야기는 안 했지만 공통점이 있다면은 4년 뒤에 대선에 있을 때 어느 판에서 뛸 거냐라는 걸 볼 때 진보 야당 민주당과 진보 이쪽 진영에서 뛸 그는 이미 마음은 정리를 한 것 같아요. 안철수 대표조차도 결국은 보수 중도 이
무대에서 뛸 걸로 이제 생각을 하는 점에서 이제 공통점이 있는 것 같고. 예. 그런데 지금 당장 저 보수하고 또 그 같이 끌어안거나 통합하기는 어려운 처지도 또 똑같고요. 예. 좀 전에 유승민 대표 이야기했지만은 바른정당은 한국당 자체가 문을 닫아버렸다는 그런 샘문을 열어놨다고 그랬지만 앞문은 안 열고 있는 상태고 뭐 그 국민의당은 호남 의원들이 또 있기 때문에 더더욱 더 어렵고 그런 측면에서 먼저 중도 정당끼리 힘을 모아가지고 둥지를 만들었다가 나중에는 보수까지 결합해가지고 보수든 진보든 중도를 잡는 게 정권을 잡는다는 게 기본 공식이기 때문에 중도를 가지고 있다가 보수하고 결합하면은 나중에 이제 50% 넘어서서 정권을 가져올 수 있다는 예. 그런 보관인 것 같은데 그걸 호남파 의원들이 알기 때문에 예. 호남파 의원들은 중도 보수판에 자기들이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민주당 출신들이고 예. 호남 기반이고 하니까 예. 여기서 안철수 대표하고 같이 할 수 없는 예. 또 그 이 통합에 같이 할 수 없는 예. 같이 하더라도 또 지방 총선 앞두고 예. 또는 대선 앞두고는 결국 정리해야 되는 예. 그래서 그때 정리하느냐 지금 정리하느냐 예. 또 어떤 명분을 가지고 또 상처 없이 정리하느냐 예. 이 고민들을 속으로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전당원 투표 결과 이제 통합이 결정이 됐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반발을 해서 반대파 의원들이 탈당을 해서 민주당 쪽으로 갈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안철수 대표는 민주당 쪽에서 빼내가기를 계속 할 거다 이렇게 뭐 주장을 표는 했었는데 빼내기든 아니면 자발적으로 탈당해서 예. 가든 간에 이제 지난번에 박지원 전 대표가 얘기한 내용이 그런 부분이죠. 실제로 뭐 40석 가지고 있는 정당과 원래 이제 20석이 지금 이제 11석 된 정당이 합치면 사실은 말하자면 50석이 되는 정도의 정당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합쳤을 때 바른정당에서 국민의당으로 오지 않고 자유한국당으로 가실 의원들도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또 여기서 또 국민의당에서 민주당으로 갈 의원들도 생기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원래 계산했던 숫자보다 훨씬 줄어든 예. 국민의당이 지녔던 40석보다 안 되는 통합적인 모습이 될 가능성이 있다. 산수를 한다 못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예. 것처럼 그런 개연성도 저는 굉장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앞으로 가야 될 길도 굉장히 아주 힘든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자, 의총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저희들이 나오는 대로 좀 전달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얘기 좀 하겠습니다. 당협위원장 교체로 후폭풍이 좀 거센데요. 윤리위원회 열고 유해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한다고 합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시간 뒤에 좀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유 최고위원 홍준표 대표에 많이 섭섭한 것 같아요. 그동안 최고위원회에서 나왔던 내용도 공개하고 홍준표 대표 발언 내용들도 좀 공개를 하겠다 이렇게까지 맞불을 놓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이제 그 물갈이에 대한 불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제 그걸 가지고 또 윤리를 개최해서 징계를 하겠다 이런 것도 좀 모양새가 그렇습니다만은. 예, 그 본인은 그 최고위원이 됐고 일약 밖에 있다가 최고위원이 됐고 또 서초구라는 자유한국당의 그 본거지 그 핵심 지지 기반의 또 당협위원장이 됐고 예. 그런 측면에 그리고 또 당권을 가지고 있는 홍준표 대표 사람이다. 키즈는 아니지만은 우문이지만 하여튼 홍준표 대표 사람이다는 이런 평가까지 받고 있다가 이 날벼락을 맞은 거죠. 이게 날아갔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당협위원장이 탈락된 분들이 대체로 다 기자회견도 하고 이렇게 항의도 하고 문제 제기도 하고 또 재심 청구도 이렇게 하는데 예. 그분들에 대해서 홍문표 사무총장이 너무 심하게 하면 안 된다. 선을 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분이 이제 딴 분들은 고선에서 이제 끝났는데 이분이 선을 넘어가지고 홍준표 대표를 이제 바로 공격을 해버리고 예. 또 만약 인신공격 비슷한 그런 이제 마초니 뭐 이런 표현도 하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계속 까겠다. 뭐 이거 최고위원회에서 있었던 비공개 발언까지도 다 까겠다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이거는 그냥 묵갈 수 없는 거고 윤리위에 소집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 네. 뭐 윤리 징계란 게 경고도 있고 당원권 정지도 있고 뭐 이렇게 그 뒤에 제명도 있고 탈당 권유도 있는데 좀 이후에 유여회 오늘 이제 그 위원회가 윤리위가 열린다고 하지만 유여회 최고위원회 그 좀 공격적 행동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징계 수위가 그냥 경고에 그칠 수도 있고 당원권 정지까지 갈 수도 있는데 당원권 정지가 가게 되면 최고위원도 사실상 역할을 못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원권 정지 얘기하셨으니까 잠깐 하나 더 할까요? 홍준표 대표 22일 날 대법원 선거 최종심 결정이 나죠. 그 지난번에 대선 출마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원권 일시 자동 정지가 되는데 대선 출마 그것 때문에 비대위에서 회복을 일시시켜줬거든요. 그래서 대법원 상고심 최종 결정까지 미뤘다 이런 이야기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결정이 난다면 이 당원권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부분 사실 궁금한데. 실질적으로 결정이 나면 그게 자동적으로는 뭐
실제로 당원권이 정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실제로 그렇고 유죄일 경우에. 네네. 예. 그런 그게 이제 당원 당규상에 아마 그렇게 나와 예, 있을 예. 겁니다. 실제로 그것은 뭐 비단 자유한국당만의 부분이 아니라 대체로 요즘 정당의 예. 그 기준이 그렇게 높게 예, 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모든 면에서의 어떤 권력 또 당원권 아주 기초적인 행사도 할 수 없는 지경이 예. 되기 때문에 모든 예. 뭐 그야말로 사상 누각이 되는 그런 형태가 돼서 정말 운명적인 날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실제로 본인이 생각하실 할 때는 굉장히 그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동안에 그 자기 성한종 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보여줬던 어떤 검찰 수사의 태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말하자면 불균등한 기울어져 있는 그런 부분은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지 않느냐 하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은 굉장히 나약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요. 굉장히 뭐 뭐 두근두근하는 예. 그런 입장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합리적 그렇게 판단을 기대한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일단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 뭐 최근에 당 분위기 어떻습니까? 뭐 분위기만 저는 아직 당을 들어가지 못했는데 복당 신청연회 상승인데 그러시죠. 이제 들려오는 분위기는 예. 그래도 조금 비관보다는 낙관 쪽으로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게 그 대부분의 심리라는 게 법률 심리이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그 전에 확정이 돼 있는 거고 그 1심에서 유죄 나왔다가 2심에서 뒤집어진 게 사실관계에 대한 2심의 판단이 1심 판단하고 이제 틀렸던 예, 거거든요. 맞습니다. 주요 정인의 그 정은 내용에 대한 예, 예. 평가가 틀렸던 건데 그거를 손 안 댄다면 그걸 뒤집는다면은 예. 그 2심에서 그 정인의 진술을 안 믿었다, 불신했다는 게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사실관계를 뒤집는다면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지만 예. 그거는 그대로 두고 법적인 적용을 잘못한 게 있느냐만 따진다면은 뭐 이변이 없을 거다. 그냥 무죄 취지로 그냥 최종 확정될 거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본인이 유죄냐 무죄냐 나오는 게 본인의 정치 생명뿐만 아니라 예. 자유한국당의 앞으로 진로에도 아마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면 아니, 무죄가 나온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예. 만에 하나 유죄가 나오면 엄청난 폭탄 떨어지는 거랑 마찬가지죠. 알겠습니다. 예. 자, 자유한국당이 하나만 더 할까요? 자유한국당 이유연 의원 그뒤에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이게요 공천응급 수수 혐의입니다. 제가 사실은 기자 생활하면서도 이 공천응 관리구 국회의원으로서 검찰 조사를 받는 분 굉장히 오랜만에 제가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차례 소환을 불응을 하고 이제 오늘 간 것 아니겠습니까? 두 분도 뭐 국회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글쎄요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치명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공천응급 부분이 옛날에 그 친박연대에서 정은아 의원 그때 큰 문제가 됐었죠. 예. 그래가지고 양정래 의원이 이제 비례대표가 날아가고 이렇게도 됐었는데 이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지난번 지방선거 경기도 공천위원을 하면서 남양주 시의장 공모씨로부터 5억을 받았다, 뭐 돌려줬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말고 이제 지역의 건설업자들로부터 여러 사람들로부터 받아서 합하면 10억이다. 그래서 본인이 이번에 이제 출두하면서 공천 헌금 받은 건 인정한다, 인정할 건 인정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들어갔는데 결국은 그 뇌물죄 적용이 될까 봐서 예. 뇌물죄하고 공천 불법 정치 자금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렇죠. 특히 금액이 지금 이 금액대로라면은 특가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몇 배로 예. 중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인정할 건 그냥 뇌물죄가 아닌 예. 불법 정치 자금 문제로 그냥 정리해서 가고 싶어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이미 딱 정리하고 이제 들어간 것 같은데 검찰이 어떻게 볼는지 예. 검찰 수사 과정에서 결론이 어떻게 날는지 그게 또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후원과 뇌물의 명확한 구분, 후원금을 받았다, 뇌물은 받은 적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오늘 들어갔거든요. 사실 뇌물은 이제 대가성 예. 그 위치에 그렇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예. 그동안은 이제 이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말하자면 당내에서야 이제 뭐 최근에 도당위원장이 됐고 그 전에 이제 도 공심위원장이 돼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국토위 여당 간사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국토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인허가권과 관련돼 있어서 본인이 어떤 입장에 있느냐에 따라 상당히 이게 어떤 그 자기에 대한 그런 후원이라 하더라도 예. 경우에 따라 그 후원자가 일정한 인허가와 관련된 부분에 청탁을 했거나 그 청탁에 했던 근거가 나오면 이게 바로 뇌물죄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후원금을 낸 사람이 과연 왜 냈는지 또 어떤 이유로 냈는지에 따라서 그거는 바로 이제 다른 뭐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의원님 뭐 후원을 했습니다. 예. 뭐 이번 건 잘 부탁합니다. 이런 게 나온다면 그건 바로 뇌물죄가 되는 그렇군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예,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청와대로 가보겠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의 중동 방문, 여전히 말이 많습니다. 오늘 또 청와대가 해명을 했는데
UAE 아랍에미리트 정부와의 관계가 소원해졌다. 이를 좀 복원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들어서 갔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조금씩 해명은 합니다만 글쎄요.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야당 쪽에서는 계속 정치 쟁점만 하고 있고요. 예. 어제 운영위도 굉장히 파행을 겪지 않았습니까? 예. 어떻게 보세요? 청와대 대응. 임종석 실장은 지금 휴가 중입니다만.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대응 잘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걱정됩니다. 오히려 청와대 대응이 이를 키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뭔가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요. 예. 근데 저는 잘은 모르지만 그게 뭐 나라를 흔들 정도로 무슨 흑막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깨끗하게 틀고 가면은 그 뒤에 뭐 새롭게 나올 게 없다면은 뭐 그 자리에서 한번 예를 들면은 그 운영위에 나가가지고 야당 의원들 의혹 제기하는 거 한 맞받아치고 뭐 기본적인 팩트 그대로 인정하고 뭐 미안한 건 뭐 미안하다 실수 있었다 뭐 국민 걱정해서 죄송하게 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끝날 일이고 야당이 추가 사실이 없으면은 있더라도 야당의 정보력으로 그걸 캐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걸 끝날 수 있는데 시작부터 해가지고 계속 이게 청와대가 키우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해명한 것도 박근혜 대통령 때 뭐 관계 꼬인 거 풀려고 한다고 그러는데 박근혜 대통령 초기에 사자방이라고 이명박 대통령 자원외교 막 때리면서 저쪽 분위기에 약간 이상한 건 있었어요. 근데 결국 그거 아무것도 안 나오고 감사원 감사하고 뭐 다 아무것도 안 나오고 난 이후에는 오히려 추가로 원전 사업이 뛰어들어가 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은 원전 수주 20조를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원전 관리 UAE로부터 54조를 수주를 했어요. 그때부터는 완전히 이제 관계가 바뀐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오히려 이 정부 들어서 가지고 아예 탈원전을 한다고 그러니까 한국 안에서 원전 사업이 쇠퇴하고 기업들이 문을 닫고 전문가들 기술자들이 점점 일자리를 잃고 기술력도 떨어지고 이래 되면 자기들 54조 원을 맡겨놨는데 이거 어떻게 관리할 거냐 걱정 안 될 수가 없죠.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상식이고 이미 언론에 오래전에 보도됐었거든요. 그럼 그 선에서 사실 걱정이 돼서 가서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고 그거 말고 뭐 엄청난 뭐 공개되면 안 되는 또는 정부가 상처를 입을 비밀 협상이나 이런 게 있다면 그건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지만은 30분 만났다는데 또 배석자들이 있는데 뭐 대단한 비밀 협상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동행했던 분들이 왜 하필이면 그분이고 또 사진에는 또 그분을 뺐느냐 뭐 이렇게 해서 또 공격을 좀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저도 뭐 부분적으로는 조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초기 대응을 좀 미숙하게 했다. 갑자기 느닷없이 국군 격려 방문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국민이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좀 쉽지 않습니다. 국방부 장관도 아니고 또 대통령 중국 가기 바로 직전에 그까지 급하게 날아가서 국군 방문하러 비서실장이 꼭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저도 석연치 않아요. 그런 설명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여당 쪽에서 청와대 쪽이 좀 건의하면 안 될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예를 들면 그쪽에서 대통령을 보고 싶은데 대통령 일정이 중국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급하게 그러니까 일정 조율하기 위해서 갔다. 그건 얘기될 수 있잖아요. 뭘 얘기했느냐? 뭐 원전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앞으로의 어떤 뭐 중동 방문에 대한 일정 의제 조율도 가능할 수 있는 것이고 급하게 거기서 요구하는 뭔가 우리 정부에서 요청하는 또 궁금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런 정도 해도 충분히 그것은 이 정부가 들었은 지 뭐 불과 6, 7개월 됐는데 그 정부하고 뭐 관계가 꼬일 게 뭐가 있고 또 현재 대통령이 뭐 잘못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중립적인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그 정도 설명해도 충분히 뭐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될 수 있는데 굳이 뭐 그 사람은 아니다 뭐 군인 격려하러 갔다 간 김에 군인 격려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래서 그런 면에서 처음부터 조금 이 뭐랄까 청와대의 그 설득력 자체를 국민들이 보시기에 좀 뭐 이렇게 갖지 못했다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는 좀 타이밍 같아요.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은데 더 늦기 전에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이 키워드를 저희들이 준비를 했는데요. 키워드 보고 가실까요? 키워드 보여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7개국을 방문했고요. 정상회담만 40여 차를 가졌다. 어제 이제 국무회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회의 순방 바쁘게 이제 국제적 무대로 외교 무대로 확대를 했는데 마지막 정점은 역시 중국 방문 아니었습니까? 방문을 다녀온 후에 청와대 쪽에서 굉장히 방중 성과를 홍보를 열심히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하죠. 그 이유가
그 과정에 벌어졌던 여러 가지 오해들 또 홀대 논란들 이런 것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 의원께서? 그 정상회담 사실 해가지고 손해보는 대통령이 없거든요. 사전에 다 조율되고 예. 대개 국빈 방문 또는 그 아래급이라도 그 상대방에서 소홀대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정상회담 그렇게 좋아했던 이유가 하면은 또 남으니까 지지율 올라가고 예. 다른 대통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뉴스 자체가 많이 적었어요. 그 이벤트가 별로 없으니까. 그 난징 학살 주간에 겹쳐가지고 가는 바람에 뭐 1, 2, 3위 국에서 다 빠져버리고 대통령 혼자서 거기 가서 뭐 혼자 밥 드시고 이런 것부터 해서 별로 그렇게 점수 딸 만한 뉴스 자체가 국내에 별로 없었는데다가 오는 뉴스들은 약간 이상하고 우리 국민들을 볼 때 우리 대통령, 우리 대표인데 홀대 당하고 대한민국 큰 나라인데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막판에 결국 기자 폭행까지 벌어지니까 국내 대통령께서 윤국 가 계신 동안 국내에서 그 국민들에게 전해든 이 뉴스가 안 좋았던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또 사드 문제를 깔끔하게 우리가 해결도 못했고 경제 제재도 뭐 그 리커창 총리가 해결했듯이 이야기했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대충 조금 이야기했고 보니까 오늘 뉴스 보니까 베이징하고 또 그 청두 그 단체 관광 비자 또 막았더라고요. 다 푸른 줄 알았더니 풀고 딴 데까지 확대해서 풀 줄 알았더니 그것도 또 막아버리고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두면은 좀 여론이 안 좋겠다 싶어서 청와대가 전방위로 나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 뭐 실제로 좀 이제 기자 폭행 사건은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또 청와대에서 또 그 경호하는 분들이 대통령 옆에만 있을 게 아니라 기자들 옆에서 같이 중국 그 경호원들 같이 섞여서 그동안은 왜냐하면 2013년 6월달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말하자면 시안 갔을 때 1차적인 폭행 사건이 한 번 있었거든요. 언론 보도는 되지 않았지만 병마용에 갔을 때 대통령 밑에 계시는데 기자들이 위에서 있기로 돼 있는데 밑으로 따라오면서 실랑이에 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한중간의 경호 문제가 그 전에 대통령 오시기 전부터 일정한 어떤 시그널이 있었던 문제가 심각하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잘 우리 정부나 청와대 말하자면 경호팀이 제어하지 못한 불상사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 이유가 실제로 충칭이라든지 정상회담이라든지 부부들 간의 관계들을 충분히 성의 있게 이렇게 기자들이 말하자면 보도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됐고 분위기가 안 돼서 좀 소홀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충칭 가서 어떤 천민월석이라든지 이런 부분 통해서 가져와 했던 또 연내 이 말하자면 4강 외교를 포함해서 중국과의 어떤 정상회담을 통해서 국민들이 가져줄 수 있는 실익적 경제적 이익의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어떤 성과가 보고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은 아마 대통령이 갖고 계실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평창 동계올림픽 50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홍보대사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대통령 전용 열차 트레인 원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저도 처음 봤습니다. 그 에어포스 원이랄지 그러니까 대통령 전용 비행기랄지 뭐 전용 차는 봤어요. 근데 전용 열차가 있었다는 거 처음 봤거든요. 이거를 이제 시민들 또 거기 물론 이제 이벤트를 통해서 당첨되신 분들 초청했고 또 스포츠부 장관을 초청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자리도 자리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대통령 전용 열차 가운데 대통령 칸 2량, 집무실하고 회의실 2개만 이번에 공개된 것이고 처음 공개, 사실상 처음 공개. 노무현 대통령 때 살짝 공개된 적이 있지만 사실상 타보셨습니까, 조 의원님? 안 타봤습니다. 후보 때는 타봤는데. 근데 나머지 차량들은 평소에도 모두 18량 중에서 대통령 직무 공간 말고 나머지 6량은 우리들이 다 타고 다닙니다. 우리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2량만 세워뒀다가 대통령 움직이시면 붙이는 거고 나머지 6량은 놀리는 게 아니고 계속 활용하니까 누군가 우리가 탔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뭐 내부 구조도 뭐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 2량만 개조를 해서 사용하는 거겠죠.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를 아예 이제 그 나와서 문 닫고 정부 청사로 이렇게 집무실을 옮기겠다고 공약할 정도로 다 공개하고 다 투명하게 하고 다 내어놓고 다 내려놓고 이런 기조를 이제 잡아가지고 이제 집권 초기부터 이제 하고 있어서 어쨌든 그것이 이제 국민과 소통하고 투명해지고 또 낮아지고 가까이 다가가고 하는 측면은 효과는 있는데 또 이렇게 너무 많으면 또 뭐 또 별 가치가 값어치가 떨어질까 그게 또 걱정입니다. 뭐 덧붙일 말씀 있으시면 뭐 없습니다. 어쨌든 이게 뭐 79년도부터 있었다 그러니까요. 정말 저도 몰랐던 사실이고 뭐 최근에 만들어진 거는 2010년도부터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아주 또 평창 올림픽을 위한 프로모션의 일환이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한국당 의원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